그래서 이제 좋은 어른은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오늘 요즘아티 주제는 진짜 어른입니다. 좋은 어른은 본인이 이제 그런 의도가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어른의 정의가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성숙이라든가 자기 실현의 관점에서 좀 이제 바람직하게 나이 드는 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중년을 그 생산성 대 침체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년의 뭐 신체적인 쇠퇴라든가 직업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면서 침체를 맛보게 되는데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찾으려면 관대성이라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대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타성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배려가 후속 세대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요. 이제 나보다 좀 어린 친구들, 후배 내지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이제 자식 또래 되는 이제 이 후속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좀 찾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어른이 되어 간다고 봤고요. 그리고 융 같은 경우에는 중년의 그런 위기가 되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바람직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빛에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을 이제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이제 그림자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중년이 되면 점점 떠올라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뭐 능력이 없다. 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거를 이제 나 안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실현의 과정인데 그런 이제 그림자를 마주하고 나를 통합하는 과정이 자꾸 일어나야 바람직한 나이 듦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중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체력도 떨어져가고 몸이 이제 늙어간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위치에서는 점점 한계를 느끼고 근데 내가 유지해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들도 아직 살아 계실 시간이고 또 내가 남은 인생이 또 굉장히 긴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느낌인데 그럴수록 이제 시선을 나 외에 돌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고 내 상황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상만 살다 보면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뭐 굉장히 엄청난 사회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하고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내 입장에서 내 경험이라든가 내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그나마 그 친구들보다는 나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시선을 돌리게 되면 뭐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이선균 씨가 박동원 부장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그 승진 심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떨어지면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에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은 뭐 형도 동생도 지금 사람 구실 못하지 여러 가지로 또 회사에서는 또 그런 사내 정치라든지 이지한 씨도 골치를 썩이지 모든 것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이지한 씨의 그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더 극한으로 몰고 가는 선택입니다. 거기서 이지한한테 눈을 돌린다는 것은. 근데 마음이 글로 또 가고 이지한 씨를 도와드리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뭐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계속 한계로 몰아가는 가뜩이나 에너지도 없는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는데 때로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만날 때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납니다. 또 거기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자신의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자기 실현의 길을 찾기도 하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신데, 이분이 자기 나라에서는 심리학자로 또 분류가 돼요. 직업은 정신과 의사고요. 철학자, 심리학자, 의사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주요 개념이 한계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한계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가 이 한계 상황에서의 선택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어른은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야겠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다. 자기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주변 상황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그 좌절과 분노를 거기다가 돌려버립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주변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메타인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 객관화이고 이제 나를 여러 측면에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메타인지의 능력은 인간에게 주로 발달하고 발견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발달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 과정을 겪고, 또 나름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 또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메타인지 능력이 점점 성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뭐 칭송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이를 먹으면서 좀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몇 가지 그런 뭐 훈련이랄지 준비랄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은 여러 군데서 찾으실 수 있는 뭐 일기 쓰기라든지 명상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계속 돌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일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일을 아무래도 쓰게 되니까, 근데 이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오늘 한 일이 뭐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일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는 오늘 내가 한 일이 미래에 내가 돌아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상과 얼만큼 지금 뭐 일치하고 얼만큼 괴리가 생겼나, 일기든 명상이든 뭐 어떤 방법론이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경험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괴리가 있는 부분도 나로서 받아들이고 통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자아 통합의 노력으로 결국 이제 성숙한 삶에 다가갈 수도 있고, 뭐 메타인지의 능력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내 삶의 인생의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러면 딴 일 알아볼까? 뭐 이럴 수 있고, 정말 이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러면 금방 옮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자식이 있으면은 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돈 들어가고, 놀아줘야 되고, 얘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키울 수 없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걸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성을 많이 탈피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 성숙의 한 70%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엄마가 되려면, 좋은 어른이 되려면 아이들한테, 후속 세대들한테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자기로서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뭐 취향이나 기호,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또 어렸을 때는 많은 부분을 부모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거의 이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쥔 그런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다 엄마 아빠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네가 판단을 해서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지. 엄마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한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는 아직도 이제 엄마가 싫으면 싫고 아빠가 싫으면 싫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뭐 자기가 뭐 되고 싶은, 네가 하고 싶은 일, 뭐 하고 싶은 직업, 뭐 엄마 아빠가 뭐 이런 얘기는 해주지만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네가 생각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일진 또는 그 학교 폭력, 그런 악한 짓을 할 정도의 청소년들은 사실 그 교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을 타고난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뭐 메타인지니 뭐 도덕적인 얘기 아무리 해줘봤자 안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정 교화의 목적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적용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그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도 나의 행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된다. 그래서 인생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빨간 줄이 가고 취업 안 되고 정말 나의 사는데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자꾸 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하는 데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메타인지의 영역은 아니고 나한테 해가 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프로세스고요. 근데 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일진 애들한테 동조하는 수준의 친구들은 이제 그런 메타인지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이거를 당하는 애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 애들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지금 보여질까? 내 행위를 내가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돌아봤을 때 어떤 식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 혹시 부끄러워지진 않을까?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한테 내가 떳떳한 아빠,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생각이 연결이 안 되면은 아마 인구 중에 4%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은오적이라고 하는 연진이와 그 일당들의 행동을 보고 아, 저건 정말 어른스럽지 않다. 왜 이렇게 쟤들은 크지 못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졌습니다. 일단 뭐 연진이가 대표적인 빌런인데, 연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계속 이제 엄마한테 그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그 고등학교 때 자기가 하던 그 일진의 행동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하도영이라는 인물이죠. 이제 예솔이 아빠. 그래서 뭐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이제 묘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분류를 하자면 하도영은 좋은 어른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그 차이를 얘도 그 뭐 재벌집 자식으로 컸고 원하는 걸 아마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이런 이제 재준이나 연진이처럼 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도영은 많은 한계 상황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드러나는 게 예솔이를 지키려는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동은이에 대한 그런 공감을 느끼는 장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하도영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낀 게, 문동은의 집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에 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지, 한국에서. 근데 이 연진이는 신발을 신고, 뭐, 담배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고. 이 하도영이 만난 최고의 한계 상황은 예솔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좌절했죠. 아내는 바람피고 애가 심지어 자기 애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 하도영은 예솔이를 자기 자식으로 품는 결정을 내려요. 이게 이제 그동안 예솔이하고 쌓아온 예솔이 아빠로서의 자기 모습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내 핏줄이 아니니까 얘를 버릴 거다라는 결정을 할 겁니다. 존재주는 그 예솔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나의 핏줄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닌 소유욕에 가까운 굉장히 그 저급한 물건을 내 거 챙기듯이 이제 그런 식의 집착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자기를 통합한 사람과 통합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 것을 이제 나의 자아를 통합하고 나의 가족을 챙기는 모습에서 하도영은 좋은 어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이는 나름 자수성가형 인물이기는 한데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또 세탁소 집 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제 거기 손님이 맡긴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컴플렉스에 시달렸을 겁니다. 열등감. 누구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컴플렉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컴플렉스를 내가 뭐 받아들여서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사실 이것도 강박일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받아들여야지, 뭐 자꾸 보기 힘든 거 보고 뭐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는 인정하실 수는 있어야죠. 분명히 그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기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꺼내가지고 자꾸 보면서 더 가슴 아프고 괴로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단계로, 인식은 하고 뭐 통합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인정할 마음의 준비까지는 하시는 게, 그런 이제 불필요한 고뇌와 갈등, 불안, 초조,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약간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임을 다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뭐 좌절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걸 드러낼 때가 아니다. 때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러내는 거지. 그걸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한 그런 행동, 내가 한 감정 표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도 뭐 떳떳하고 뭐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되면은 그런 단계에 가까이 간 것 같고요. 뭐 그 책임이 부담스럽고 버거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한 일이고 또는 내가 지금 보듬어야 될 사람들의 일이다. 그 친구 찾아와. 내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데 취직이라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쓰려서 잠이 와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고 어른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가 해야 될 일의 범위는 뭐 개개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제가 본 얘기인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른인 척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굉장히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막 10살도 되기 전에 생각했던 거 하는 마음, 뭐 드는 기분이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달라지는 게 내가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사실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이를 먹도록 이 사람에게 이제 덧붙게 되는 지위라든가 이제 사회적 기대, 사회적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어린 상태로 있겠다. 이거는 바람직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선택일 수는 있겠죠. 나는 계속 어린아이고 싶어. 애 같다라는 측면은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조금 지양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린이다움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바람직한 어른은 이제 내면에 아이가 있다. 어른 아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는 순수한 측면,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열려있는 측면이라든지 나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이게 뭐 피해가 되지 않는
뭐 경우라면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수한 측면은 성숙한 어른의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나의 아저씨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 뭐 딱히 어른을 염두에 두고 좋은 어른을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은 아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어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고,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20, 30대에는 나를 좀 이끌어주고, 나에게 좀 목표를 제시해주고, 나를 좀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뭐 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건 사실 랜덤입니다. 만날 수 있고, 뭐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한 40 정도 되면 스스로에게 내가 귀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귀인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다릴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서도 내가 할 거는 해야죠.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속담, 격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또 나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주위에 눈을 돌리면서 내가 또 남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면서 살다 보면은 이게 또 누군가는 나를 좋은 어른으로 바라봐주는, 또 나도 모르게 또 좋은 어른이 돼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분이죠. 저도 이제 늘 돌아보고 있는데, 어른과 꼰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좋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 어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른이라는 뭐 나이나 지위나 어쩔 수 없이 역할 때문에 청년들에게, 후속 세대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치 않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꼰대들은, 또는 이제 나쁜 어른들은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요구만, 전혀 배려와 이해 없이 자기의 입장을 관철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 감정을 또 막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표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른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MZ세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얘네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상호작용을 젊은 세대들하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울려 사는 사회고, 뭐 어떤 조직이 됐든지 여러 연령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뭐 벽을 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또 뭐 조직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그들의 좋은 평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뭐 입맛에 맞는 일만 해준다든가, 뭐 우쭈쭈만 해주고 위로만 해줄 수는 또 없어요. 그건 또 이 사회에서 어른 연령 또는 어른의 지위, 어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청년들이 듣기 싫은 얘기, 또 꼰대질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얘기일지언정,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철학과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 이거는 혼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제 저는 그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나이 그 상황에서 뭐 느끼는 감정들이란 하는 생각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막 뭐 20살이 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나이가. 근데 그런 불안을 좀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뭐 시련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의지라든가 내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으면은 또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삶이다. 그래서 너무 큰 불안을 갖지 말고 좀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